재구매 압도적 판매 남지연 알부민 더 진하게 더 고함량으로 25,500mg에서 31,040mg으로 알부민 복합물 제가 직접 배합했습니다. 남지연 원창의 알부민 2090 울트라 맥스 간에서 매일 생성되는 알부민 우리 몸속 혈장 단백질의 주요 성분 혈액속 핵심 단백질로 영양소가 몸속 곳곳 제대로 전달되게 하는 영양 배달부 건강상태 지표물질 알부민 하지만 나이 들면서 알부민 생성능력 저하 그래서 드셔야 합니다. 100% 덴마크산 알부민 함량 폭탄 31,040mg 알부민 특성을 고려 특허 6종이 집약된 특허 조성물 3종을 더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nna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 TV에서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보내드리는 라이브 선거권의 현장 정치 4월 21일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이제 6.3 대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양당, 양 세력은 지금 후보 선출을 위한 작업에 피치를 올리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8강 경선전이 치열하게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이재명이 경선을 빙자한 사실상 초대 의식을 지금 거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시간이 좀 가면 갈수록 경쟁력은 지금 치열한 이 순위 다툼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경쟁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좀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경선이 어떻게 90% 지금 두 번 순회 경선을 했는데 90% 득표율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명이 덜러리 비슷하게 서 있죠. 김동연, 김경수. 전혀 아무런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 여러 사람이 경선에 참여를 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당내 경선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좀 앞서가는 그런 양상이고 그리고 장 외에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두 사람 장 외에서 대망론을 형성을 하고는 한덕수 대행 그리고 장내에서 대세론 그러니까 경선 대세론입니다. 경선 대세론을 구축하고 있는 김문수 물론 맹렬히 추격을 하는 나경원 후보도 있고 뭐 홍준표 후보도 있고 또 있지만은 어쨌든 지금은 좀 경선에서 앞서 나가는 김문수 후보 자 이 두 사람의 이 에너지가 합치게 되면은 또 엄청난 시너지가 나올 수 있죠. 자, 그 부분은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이재명이 되면은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이재명을 왜 막아야 되는지 또 오늘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국민의힘 경선에서 왜 다른 개인의 어떤 뭐 비전이나 국가 발전 비전이나 정책 공약 같은 것을 내놓지 않고 그냥 이재명 때리기만 하느냐 이렇게 저도 이 방송에 나가면은 종편 방송 시사 프로 같은 데 나가면은 이 좌파 패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재명 때리기만 하느냐 다른 그렇게 미천이 없느냐 하는데 그게 아니죠. 지금 이재명이 집권을 하면은 엄청난 국가적 재앙이 올 게 뻔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보다 그 우선 가치가 우선합니다. 이재명을 막아야 된다는. 자, 그리고 왜 막아야 되는지까지 오늘 좀 설명을 잠시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상황 심층 분석을 해드리고 2부에서는 이 이슈 지금 진행되는 이슈들을 집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대선이 왜 지금 조기 대선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재명이 저렇게 기고만장하고 마치 본인의 범죄 혐의를 다 벗은 것처럼 저렇게 하고 있는지, 그 책임이 과연 누구에 있을까? 저는 한동훈 책임이라고 봅니다.
잠시 후에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타이밍을 기다리는 한독수 대망론, 그리고 이재명이 집권하면 몰아칠 3대 재앙, 이렇게 나눠서 오늘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시아투데이 기사 심층 분석입니다. 아시아투데이 오늘 일면 톱 기사입니다. 일면 톱 기사. 국민 42%가 한독수 직무수행 잘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아시아투데이가 코프라 그 한국 여론평판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실시한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지금 현재 법 여건의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그 전에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를 하죠. 긍정, 부정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한독수 대행이 지금 그 긍정 평가가 42%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높은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때 생각을 해보시면은 계속 여러 가지 프레임에 걸렸기 때문이지만은 30%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어떤 때는 20%대 후반까지 내려가고 그랬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직무평가가 한 40% 정도 되면은 상당히 선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지금 한독수 대행에 대해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의 직무 수행 평가이기 때문에 이 42%가 나온 것은, 특히 여기 나오는 것처럼 매우 잘하고 있다가 32%는 아주 호평을 하는 것이죠. 호평이 32%. 그리고 잘못하고 있다가 잘하는 편이다가 10%, 잘못하는 편이다 11, 매우 잘못하고 있다 43,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워낙 한독수 대행에 대해서 탄핵도 한번 했었죠. 탄핵을 하고 프레임을 깔아놨기 때문에 한독수 대행의 이 직무 평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하는 쪽은 주로 민주당 지지자, 조국당 지지자, 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전체 어떤 중도층을 포함해서 전체 국민 중에서 42%가 나온 것은 다른 과거의 그 대통령들과 비교를 하면은 선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정치 성향별로 중도, 그리고 지역별로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긍정평가를 받았다. 이것은 나중에 한독수 대행이 만약에 대선에 출마를 하게 되면은 이건 긍정적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의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중도 확장성이라고들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경쟁력이 확인이 됐다. 아시아투데이가 한국 여론평판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했는데 2,002명 대상입니다. 상당히 샘플이 많은 거죠. 보통 갤럽 조사나 저희들이 기획이건 리얼미터 조사나 이런 데는 1,000명입니다.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다는 것은 2,000명 대상하면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정확한 이 결론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아시아투데이가 한국 여론평판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한 겁니다. 긍정평가가 특히 중도층에서 45%가 나왔다. 전체 응답자의 긍정평가 42%에 비해서 3%포인트가 높게 나왔죠. 특히 보수층에서는 무려 70%, 진보층에서는 14%. 그런데 제가 이 조사를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것이, 제가 갤럽 윤석열 대통령 재임 기간에 제가 갤럽 조사를 굉장히 제가 세밀하게 계속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 이렇게 나왔는데, 계속 나왔는데, 이 민주당 지지층에서 응답을 하는 것을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3년 동안 2% 수준이었습니다. 1%는 올 때도 있고 2% 아니면 3%. 그러니까 묻지마 부정평가를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관계도 정상화시키고 가령 노동개혁 같은 것들, 민노총의 회계장부를 공시를 하도록 하는 성과들이 있죠. 그런데 그 성과가 나왔어도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중도층에서는 긍정평가율이 확 올라가는데, 민주당 지지층은 계속 2%, 3% 이렇게 하니까 전체 그 비율이 오르지를 못하는 거죠. 민주당 지지층, 그러니까는 진보라고 주장하는, 자기가 진보라고 이렇게 밝힌 사람이 한 3분의 1 정도는 표집이 되죠. 보통 3분의 1씩 보수, 진보, 중도 이렇게 이제 샘플이 표집이 되는데, 3분의 1이 표집이 되는 그 그룹에서 무조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율을 2% 이렇게 하니까
그 자체로부터 아주 불공정한 평가를 받았다는 생각이 다시 듭니다. 지금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는 진보층에서 14% 그나마 높게 평가를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교를 해서 아마도 호남 쪽에서 좀 나왔을 텐데 호남은 한덕수 대행의 고향이죠. 전주죠.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지역별로 한덕수 대행에 대한 긍정평가 대구 경북이 56% 가반을 넘었죠.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도 48% 긍정평가가 높았고 이 40%를 넘긴 것이 서울과 경기, 인천, 이 수도권에서 긍정평가를 많이 받는다는 것은 나중에 어차피 수도권이 최대 승부처가 되니까 대선에 출마할 경우에 이것을 한덕수 대행에게 좀 희망적인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강주, 전라, 호남에서 27% 이것도 상당히 높은 거죠. 두 자릿수 긍정평가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향후에 보수 진영 대선 주자로 나설 경우에 호남 민심을 흡수할 수 있는 인물로 부각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것이죠. 지난 대선에서도 윤석열 당시 후보가 보수 진영 후보로는 호남 지역 역대 최고 득표율, 전북 14.42, 강주 12.72, 전남 11.44 정도 했는데 한덕수 대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그것보다 지금 한 2배 이상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는 그런 의미도 좀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아시아투데이 이 지면 그 심층 분석 두 번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국민 42% 한덕수 직무 수행 잘하고 있다는 일면 톡 기사였고, 자 일면 중간 기사입니다. 이거 3면 기사입니다. 3면 기사 보시면은 아시아투데이와 코프라 정례 여론조사 범보수 이재명 대항마로 한덕수 14%, 김문수 12%, 오찬의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두 수죠, 쌍수, 한덕수, 김문수, 오찬의 접전을 벌이고 있는 조사 결과가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 이재명의 맞설 범보수의 대항마로 한덕수 대행이 첫 손에 꼽혔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경선 레이스에서는 한덕수 대행이 참여를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국민의힘 경선에 나선 인물들만 보면은 지금 그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이 순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4강을 뽑아야 되니까는 그 중에 이 안철수, 나경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지금 그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아시아투데이가 코프라의 의뢰에서 2,200명 대상으로 역시 한 조사인데 이재명 전 대표에게 이길 수 있는 이 전제를 달았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에게 이길 수 있는 범보수 진영의 인물은 누구인가? 그냥 단순히 자기 대선 적합도가 묻는 것과 약간 좀 차이가 있죠. 이재명 대항마가 누구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덕수 대행이라는 응답이 14%로 1위를 차지를 했고, 그 다음에 김문수 12%, 그게 이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홍준표가 10%씩, 안철수 5%, 이 국민의힘 나경원 대선 경선 후보는 4%, 안철수와 1%씩 차이가 나죠. 그 1%포인트가 차이가 나죠. 그런데 이것을 이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면은 한덕수 대행이 28%로 역시 선두고, 김문수 후보가 22%, 한동훈 17%보다 5%포인트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홍준표 이렇게 됐는데, 일단 여기서 읽을 수가 있는 것이 하나는 한덕수 대망론이고 장외에서 대망론이고, 하나는 장내에서 이 김문수 대세론인데 처음보다는 약간 김문수 대세론이 좀 흔들립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질문에 대한 응답은 응답자가 한 번만 하기 때문에, 저 두 번 하는 게 아니죠. 한 번만 딱 하기 때문에 이 김문수 쪽에서 지금 한덕수 쪽으로 이렇게 좀 올라간, 그렇지만 여전히 경선 후보들 중에서는 이 일강을 형성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 한동훈과 안철수가 지금 오늘 내일 국민의힘이 오늘 내일 지금 투표를 여론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론조사를 실시를 해서 내일 4강을 발표를 하는데, 내일 4강 발표하는데 묘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난 주말에 A조, B조로 나눠서
이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이 토론회를 벌였죠. 4명씩 토론회를 벌였는데, 자, 안철수는 그 A조에 들어가 있었고, 한동훈은 B조에 들어가 있어서 안철수는 토요일, 한동훈은 어제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은 지금 경선 후보들 중에서 대표적인 탄핵 찬성파였죠. 안철수하고 한동훈이 대표적인 탄핵 찬성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제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토론을 그 자세히 보시면은 조금 예상 밖의 상황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뭐냐 하면은 안철수, 한동훈이 이 A조, B조 토론을 하면서 오히려 본인들이 먼저 탄핵 이야기를 꺼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야기. 그렇게 하면은 본인들이 이 탄핵을 찬성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층에게서 지금 배척을 많이 받는 상황인데 그걸 먼저 꺼냅니다. 먼저 꺼내서 일종의 도발을 합니다. 도발을 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이 한동훈 외에 토론에 같이 참석한 사람들이 전부 다 탄핵 반대에 강하게 나섰던 그 나경원 후보를 비롯해서 또 홍준표도 있었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도 한동훈이 먼저 탄핵 이야기를 꺼냅니다. 탄핵이 불가피했다는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비상계엄 때문에 탄핵이 불가피했다. 그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오늘 내일 지금 여론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죠. 여론조사가 일단 그 역선택 방지를 위해서 민주당 지지층과 조국당 지지층은 다 빼버립니다. 빼버리고 이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 당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언급하는 무당층만 대상으로 하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한동훈과 안철수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별로 표를 얻을 게 없다고 보고 소위 말하는 중도층, 무당층을 향해서 메시지를 계속 날리는 겁니다. 중도층, 무당층 중에서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있는 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쪽이 그걸 겨냥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상 이 역선택 방지라고 해도 틈새가 있습니다. 가령 처음에 여론조사, 오늘 이제 여론조사를 막 하고 있는데, 가령 지금 전화를 받으시면은 여론조사에서 물어볼 때 처음에 지지 정당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한다거나 아니면은 조국당을 지지한다거나 뭐 이준석 당을 지지한다거나 그러면은 거기서 중단이 됩니다. 국민의힘이나 이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해야지 계속 진행이 되죠. 그래서 역선택을 방지를 하는 건데 대답을 할 때 본인이 속이면은 들어옵니다. 자기가 민주당 지지층이면서 이게 국민의힘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은 가장 약한 후보를 내가 가서 찍어버려야지. 이재명이 당선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 국민의힘 지지자다. 아니면은 지지하는 정당 없다 하고 들어와서 지금 여론조사에 개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자,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을 해서 역선택까지도 감안하고 또 중도층의 이 표심을 겨냥을 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도발을 하는 그런 상황이 그제 경선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는 내일 저녁에 발표되는 이 4강 확정 발표에서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보수의 심장인 대구 경북에서 한동수 대행이 21% 선두, 그리고 김문수 17, 홍준표 17%, 그리고 한동훈은 저 뒤로 가서 7%로 떨어집니다. 수도권 민심도 톱4 4명의 후보에게 분산이 됐고, 이 중도층 민심도 수도권과 비슷한 흐름. 자, 이래서 일단 장외에서는 그 한덕수 대행이 이 대망론, 그리고 장내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대세론, 좀 이 한덕수 대행 때문에 약간 흔들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경선에서는 대세론입니다. 예, 오늘 마지막 그 아시아투데이 기사 심층 분석입니다. 일면 중간 톡 기사입니다. 충청 88%, 영남 91%, 이재명 압승. 무슨 이거 북한 노동당 선거 아닙니다. 민주당 당 후보 경선입니다. 4개 권역별로 하고 있는데, 충청에서, 지난 토요일 날, 충청에서 88%, 영남에서 91%. 이거는 뭐냐 하면은, 지금, 민주당이 경선 룰을 바꿨죠. 그전에는 국민 선거인단,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선거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권리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50%인데 지금은 여론조사는 나중에 하고 권리당원들 투표한 겁니다. 당원들 투표한 건데 이재명이 충청에서 88%, 영남에서 91%, 이재명 압승. 자, 뭐 예상이 됐던 거죠. 영남권 순회 경선에서 어제 90%가 넘는 득표율로 압승. 그리고 그저께 충청권 경선에서는 88.15% 득표율을 기록해서 이 의대명 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 기류를 굳히고 있다. 충남, 영남 경선을 합하면은 누적 득표율이 89.56%, 반올림하면 딱 90%죠. 90%. 뒤를 이어서 김경수가 5.93, 김동연 3.26. 이 사람들은 왜 여기 나서서 들러리를 하는지 2등 다툼 하는 것도 아니고 2등 다툼도 아무런 의미가 없죠. 2등 다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들러리 서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은 90% 넘는 득표율과 관련해서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까는 국민들이 잘 아시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제가 들을 때는 얼마나 민망했으면은 이런 결과가 나온 거 본인도 민망하겠죠. 민망한 이유가 룰을 다 고쳐버렸습니다. 그전에는 가령 노무현 후보가 2002년 때 그렇게 마이너 후보였는데 1등으로 올라서서 대선 후보까지 된 이유가 그때 국민 선거인단 투표 때문이었죠. 이 여론조사 이런 걸 하지 않고 국민 누구나 선거인단으로 들어가서 한 표씩을 행사하는, 그러니 민주당 골수 민주당 당원들만 하는 게 아니고 일반 국민 중에서 민주당 선거인단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하기 때문에 이변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2002년 민주당, 그때 당시 이름이 새천년 민주당이었을 텐데 그때 대세론은 이인재 대세론이었습니다. 처음에 지방순회 경연할 때 이인재 대세론이었고 동교동계 하나가 김중건 이런 사람들이 다 나와서 순회 경선을 했죠. 그런데 노무현이 강주에서부터 돌풍을 일으켜서 전부 다 중도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중도 포기하고 나중에 정동영 혼자 남았죠. 정동영 혼자 남아서 노무현하고 둘이 남아서 노무현이 70%의 득표를 하면서 민주당 후보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선 그대로 하면은 돌발 변수가 발생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 룰을 바꿔버린 겁니다. 국민선거인단을 안 하고 권리당원 투표 50%, 그리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그것도 이제 역선택, 자기들도 역선택 방지라는 거 해서 그렇게 딱 만들어 놔서 자기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게 권리당원 투표인데 권리당원들은 국회의원들,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의 입김이 크죠. 그런데 국회의원들을 전부 다 지난 총선 때 비명 행사 시켜서 친명으로만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 친명 국회의원이 관리하는 권리당원도 전부 다 친명이죠. 그렇게 만들어 놓고 90%가 나오니까는 이재명도 민망했겠죠. 상당히 민망을 했을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수치냐 하면은 김대중 전 대통령 하면은 민주당의 아주 대주주였죠. 그리고 장악력이 굉장히 셌죠. 그런데 김대중 1997년에 그때 대선에 나왔을 때, 그때 당선됐을 때입니다. 새정치국민회의 후보 경선에서 당시 78% 얻었습니다. 김대중도 78% 얻었습니다. 노무현은 그때 후보들 다 떨어져 나가고 정동영만 둘이 남아가지고 노무현은 72%, 정동영이 나머지 가져가고 70% 되었죠.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은 2012년에 그때 한나라당 경선이 심각하게 끝났죠. 그전에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맞붙어서 굉장히 치열했는데 2012년에는 한나라당 경선이 거의 박근혜 전 대통령 독주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83.97% 박근혜. 그런데 지금 이재명은 90%를 가져갔죠. 이것은 이재명이 그전에 당대표가 됐을 때 두 번 당대표가 됐을 때 그때 얻은 득표가 한 번은 77.77%, 한 번은 85.40%인데 이거보다 더 높게 가져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이재명이 완전히 당원들까지 룰까지 전부 다 자기 위주로 다 만들었죠.
이거는 이렇게 룰을 만들어서 자기가 완전히 장악을 한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라도 노무현 같은 사람이 나타나 버릴까봐, 완전히 이변이 일어날까봐. 김두관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하고 뛰어들었다가 지금 포기를 해버렸죠. 그리고 또 그 같은 맥락에서 그때 지난번 2022년 대선 때 이낙연하고 맞붙었을 때, 만약에 그때 세 번째 순회 경선에서 60몇 대 20몇으로 완전히 참패를 해버렸습니다. 그때 대장동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결선 투표까지 갈 뻔했죠. 그런데 그때 송영길 대표가 막 우겨가지고 결선 투표를 안 갔는데, 그래서 그런 이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은 경선 룰을 완전 자기에게 맞춰서 만들어 버렸고, 또 하나는 이렇게 되면은 만에 하나 이재명이 집권하면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은 자기 생각이죠. 집권을 하면은 이제 그렇게 되면 이재명 쪽이 여권이 되는데, 민주당이 여권 안에 견제 세력이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싹을 다 잘라버린 거죠. 싹을 잘라버린 거죠. 그러면은 이재명은 본인이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되면은 여당이 민주당이 되는데, 민주당 안에 견제 세력을 일절 없는 겁니다. 견제 세력 없이 그냥 브레이크 없이 그냥 가는 겁니다. 완전히 장악을 해서. 그러면은 정권 잡죠. 만약에 이재명이 되면은 정권 잡고 당권도 자기가 그대로 다 잡고 있는 상황이 되죠. 또 하나, 의회 권력, 국회 권력도 민주당이 다 잡고 있죠. 여전히 3년 동안 앞으로. 거기다가 사법 권력도 사실상 잡았습니다. 헌재 저렇게 좌파가 장악하도록 만들었고, 법원에서도 요새 이상한 판결 막 내리는 거, 국제인권법, 뭐 우리법 연구의 사람들. 그러면 모든 국가 권력을 전부 다 이재명이 다 장악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칫 방심을 하면은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자, 2부 이슈 집중해 볼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사이에 아시아투데이에서 보내드리는 광고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알부민 광고입니다. 예, 새롭게 리뉴얼된 알부민 2090 울트라 맥스입니다. 이 알부민은 간에서 만들어지는 혈관 단백질 성분이죠. 간하고 심장 컨디션을 개선시키고 피로 회복, 신체 기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투TV 구독자분들을 위한 단독 특가 이벤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박스 구매하시면 1박스 더 드리는 파격적인 이벤트, 아래 전화번호로 지금 전화하셔서 주문해 두시고 한절기 건강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2부 신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부는 이슈 집중해보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이슈로 소개해 드릴 것은 조기 대선 한동훈 책임론 재점화, 국힘 경선 토론회에서 한동훈의 집중포화를 날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저도 어제 이 경선을 보면서 정말 그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 상황이 됐을까? 도대체 윤석열 정부가 쭉 나가고 있는데 왜 갑자기 조기 대선이 치러졌을까? 그리고 이재명이 마치 본인의 범죄 혐의를 다 털어낸 것처럼 이렇게 기고만장하게 됐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슨 뭐 90% 득표율 해서 민주당 후보가 된다. 그리고 이런저런 뭐 공약을 쏟아내고 자기 재판도 다 뭉개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죠. 김호준 방송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 했죠. 헌법 84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걸 왜 이렇게 상황이 됐을까? 자,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때문이죠. 탄핵돼서 파면이 됐기 때문에 조기 대선을 하는 것이죠. 그럼 그 파면 된 이유는 비상계엄이죠. 그런데 비상계엄은 분명히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명분을 가지고 한 거죠. 이재명의 민주당이 워낙 국정을 마비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헌법상의 비상계엄 발동권이 있죠.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때 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정 최고 책임자 입장에서 보니까 이 민주당의 이 무차별 탄핵 그리고 예산 폭거 이런 것들이 충분히 국정마비라고 판단을 해서 이 비상계엄령을 발동을 한 겁니다. 헌재에서 문형배가 파면 선고문을 읽으면서도 민주당이 사상 초유의 이 감액 예산을 통과를 시키면서 얘기를 해서 그런 상황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충분히 위기감을 느낄 수도 있었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자, 어느 정도 민주당의 책임을 헌재에서도 인정을 한 것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한쪽 대통령은 탄핵이 되고 민주당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상황이 지금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이 민주당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조기에 정권을 탈환할 아주 절묘한 소재라고 판단을 해서 대통령 탄핵을 밀어붙였죠. 그런데 대통령 탄핵이 바로 헌재로 가는 건 아닙니다. 다 아시지만은 일단 국회 탄핵소추안을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돼야지 헌재로 가는 것이죠. 헌재가 문형배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의 민주당이 예산 폭주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위기감을 느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된다고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건 정치 문제인데 정치로 풀어야지 그걸 비상계엄령을 발동을 했기 때문에 파면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비상계엄령이 위헌 소지가 있다. 그래서 파면한다. 어쨌든 그런 논리 구조를 짰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금 어떤 의혹들이 있지만은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한다.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그 비상계엄령 문제도 정치 문제 때문에 발생을 한 것이죠. 정치 문제, 이재명의 이 의회 폭거, 국정 마비 이것 때문에 발동을 한 겁니다. 그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행사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게 가도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1차로 정치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판단이 끝나면은 2차로 그 헌재로 가든지 아니면은 정치적으로 끝나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입니다.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 그 절차가 있는 거죠. 허들이 하나 있는 겁니다. 헌재로 가기 전에. 일단 정치적으로 풀어라고 그런 제도가 있는 거죠. 1차, 2차. 그런데 국민의힘이 108명이죠. 그런데 이 1차 허들, 국회 탄핵소추를 하려면 200명이 필요하니까 192명입니다. 다 끌어모으면은 범야권들 뭐 조국당까지 뭐 이준석 당까지 다 끌어모으면은 192명이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8명이 이탈을 하느냐 마느냐 그때 했는데 1차에서는 이탈을 그 8명까지 이탈을 안 했습니다. 1차 탄핵 소추안 그 표결할 때 다 이제 퇴장을 했죠. 그때 뭐 이상한 과거에 이제 문재인 지지하다가 어떻게 한동훈 공천받아서 들어온 김상욱이나 안철수나 이렇게 찬성을 했지만 나머지는 반대를 했기 때문에 1차에서 부결됐습니다. 헌재로 안 넘어가죠. 그걸로 이제 그러면 끝나고 나중에 정치 공방만 남는 상황이 됐는데 이걸 민주당이 또 변칙적으로 해서 두 번째 또 발의를 했는데 그때 한동훈이 돌아서 버린 겁니다. 한동훈이. 갑자기 뭐 홍장을 하고 내통을 했는지 정치인 체포조 명단에 자기가 들어있다는 기쁨을 받고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켜야 된다. 고 하면서 한동훈이 그 친한계에게 지침을 내렸죠. 그것이 두 번째 표결에서 그 가결이 돼서 헌재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108명이 무너진 거죠. 그 최근에 한동훈 캠프로 간 국회의원들 보니까는 한 8명 정도 되는데 딱 그 정도가 그때 이탈을 한 것으로 추측이 되죠.
그때 그 사람들이 이탈을 안 했으면은 이재명 그러니까 한동훈이 이탈을 하도록 지침을 안 내렸으면은 지금 조기 대선 없습니다. 첫 번째 탄핵 수차는 불발이 됐죠. 두 번째 불발됐으면은 민주당이 그 다음에 뭐 탄핵 발의될 때까지 계속 한다고 했지만은 그것은 아니면 절차상 문제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정치적인 논쟁이 있을 것이지만은 탄핵이 파면이 안 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럼 조기 대선도 없고 그러면 그 사이에 이재명은 사법 처리되고 지금 얼마 전에 뭐 공직선거법 이 2심에서 어처구니 없는 무죄를 받았지만 만약에 그때 그런 중간에 그런 그 일이 전국 변화가 있지 않았으면은 과연 법원이 그렇게 판결을 내릴 수 있었을까? 그런 부분도 있고 위정교사도 지금 2심 재판이 더 빨라졌을 수도 있고 지금 다 뒤로 막 미루고 있죠. 대북선거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법을 있었고 이재명은 지금쯤 아마 날아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그런 이재명을 살려가지고 지금 기고만장하게 저렇게 나라를 다 뒤엎을 것처럼 만드는 이 상황을 제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이 한동훈이죠. 근데 그 한동훈이 지금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제 이 B조 토론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이 먼저 도발을 했습니다. 중도층표를 의식을 한 것이죠. 뭐라고 했냐면은 그러니까 한동훈, 나경원, 홍준표, 이철우 이 네 사람이 토론을 하는 저 상황인데 저 장면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죠. 한동훈이 먼저 도발을 합니다.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것이라고 해도 비상계엄은 불법이라고 봤기 때문에 내가 앞장서서 막았다. 그 막은 것까지는 뭐 막았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이것을 해결을 해야죠. 그런데 헌재로 넘겨버렸습니다. 헌재 구도를 뻔히 알면서. 그러면서 한동훈은 탄핵 반대파 후보들을 향해서 계엄은 반대하지만 경미한 가오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계엄 옹호라고 볼 수 있다. 이거 이재명 논리하고 똑같습니다. 이재명 논리하고 똑같습니다. 계엄 자체는 반대하는데 그렇다고 이 계엄을 한 것이 대통령직에서 내려올 정도까지의 잘못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보수 진영 안에서. 그런데 그 자체도 내란 동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재명입니다. 그런데 한동훈이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재명과 같은 논리로. 이렇게 되니까 탄핵 반대파 새 후보가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가장 앞장서서 한동훈에게 맹폭을 한 인물이 바로 이철우 경북도지사입니다. 이렇게 한동훈을 면전에 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철우 후보가 국민이 108명 국회의원을 준 것은 탄핵을 하지 말라. 대통령을 지키라는 메시지다. 그런데 왜 경솔하게 탄핵 절차에 들어갔느냐.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우리 당 후보로 나온 것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몰아쳤습니다. 나경원 후보도 한동훈 후보가 그 당시 대통령이 내란을 자백했다고 하면서 내란몰이 탄핵을 선동한 것 때문에 결국 이재경을 만들었다. 그때 작년 연말에 12월 9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했죠. 자, 그 담화에서 다 그런 게 있습니다. 이재명의 이 폭주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은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계엄이었고 그것은 어떤 희생자도 없었고 이런 이야기를 쭉 했는데 그걸 듣자마자 이재명보다 더 빠르게 한동훈이 반응을 했죠. 저건 내란 자백이다. 내란 자백이다.
그런 명분을 가지고 탄핵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의 후보로 나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철우 후보가 어제 토론을 마치고 나서 기자들을 만나서 여전히 울분을 토로를 했습니다. 울분 토로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국민이 108명의 국회의원을 뽑아준 것은 탄핵을 막으라고 해준 것이고 계엄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그 차원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이걸 법률적으로 판단을 하는 쪽으로 맡겨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내란 이야기를 하는데 내란은 정권이 없는 쪽에서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지 정권이 있는 쪽에서 무슨 내란인가. 뭐 내란 자백, 그 한동훈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답답해서 이재명 때문에 워낙 답답해서 계엄을 실시한 것인데 계엄이 잘 됐다는 건 아니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왜 같은 진영에 있던 한동훈이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으로까지 발탁을 시켜준 검사장을 검찰총장, 뭐 섬의 서울중앙지검장 이야기도 나왔지만 그거 다 거치고 다 건너뛰어서 검찰총장도 건너뛰어서 법무부 장관까지 시켜줘서 오늘의 한동훈이 있게 만들었는데 왜 그걸 탄핵을 하는데 앞장섰느냐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 당을 망하게 해놓고 그 당의 후보로 나온 것은 잘못이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철우 후보가 한동훈을 겨냥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적폐청산이라고 그렇게 해서 수사를 했지 않느냐. 우리 당을 괴멸시켰던 인물이다. 그런데 우리 당의 후보로 출마하는 게 정말 말이 안 된다. 그러면은 당원들이 심판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왜 1차 경선은 4강을 뽑는 1차 경선은 국민 100% 여론조사를 하느냐. 물론 역선택 방지 조항은 있지만은. 자, 그렇게 울분을 토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 오늘의 이 이슈 집중해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 내용을 한덕수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후보 국민 추대위가 곧 출범을 한다는 새로운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 보도가 된 내용인데 이 국민 추대위를 구성을 한다.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출마를 촉구하는 대통령 국민후보 추대위원회가 22일 내일입니다. 내일 지금 공식 출범을 합니다. 데일리안이 단독으로 보도한 기사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대선 출마를 공식으로 요청을 한다는 겁니다. 국민추대위가 발족을 해서 굉장히 지금 진척이 되는 상황이죠. 국민추대위는 이렇게 언론에 알렸습니다. 이제는 보수 이념을 바탕으로 우리 안팎에 몰아친 실언과 갈등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인물로 한덕수 총리를 국민후보로 추천한다. 한 총리는 지금의 난국을 타개할 유일한 지도자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기에 참여한 인물들이 쟁쟁합니다. 자, 손학규, 고건, 이런 인물들인데, 이, 손학규 대표는 전 대표는 잘 아실 테고, 고건 전 총리도 대통령 권한 대행을 지냈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대통령 권한 대행을 지낸 인물이 바로 이 고건 총리입니다. 고건 전 총리도 여기에 지금 참여를 해서 국민 추대위를 구성을 하고 한덕수 대행에게 출마를 요청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의 출마는 사실상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는 한 8분 능선까지 넘었다고 봅니다. 최근에 영국
그 일간지죠. 파이낸셜 타임즈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여부를 물으니까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그리고 노 코멘트다. 이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은, 그리고 그 전에 그 트럼프와 통화를 할 때 아주 고민 중이라고 말을 했죠. 그 정도 말이 나오면은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한 입장에서는 이것은 그냥 사실상 출마를 하는 겁니다. 출마를 하는 건데, 다만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내가 출마를 한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 본인의 출마를 희망하는 쪽의 그런 열기 같은 것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좀 NCND 시인도 분다하지 않는 전략적 모성을 가지고 있는 단계다고 보입니다. 만약에 출마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벌써 그 선언을 했겠죠. 출마하지 않는다고, 뭐 대선 관리에 집중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선언을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출마를 좀 굳혀가는 단계다. 그렇게 사실상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한덕수 대행이 지금 가장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은 한미 통상 관련이죠. 통상 관련인데,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이 2+2, 그러니까 두 나라의 재무장관과 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렇게 우리 쪽에서는 안덕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지금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에 가서 미국의 재무장관과 관련 그 부서장과 같이 2+2 회의를 하는데, 여기서 한덕수 변수가 돌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지난주에는 일본하고 협상을 했죠. 근데 일본의 협상 대표단이 장관이 갔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거기에 끼어들었습니다. 그 협상을 하는데 끼어들어서 뭐 갑자기 뭐 일본 주둔 미군 방위비 문제도 꺼내고 했죠. 그런데 미국에서 지금 한 그 협상 대상 나라가 50여 개국 되는데, 그 중에서 5나라를 콕 찍어서 우리 우방국이니까 우선 협상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안에 이제 한국, 일본, 영국, 호주, 인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죠. 일본하고는 지난주에 했는데 트럼프가 직접 개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 재무부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은, 중요한 교역 대상국과 협상을 할 때는 트럼프가 직접 참여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재무장관 회담에서 거치지 않고. 그러면 트럼프가 지난주에 일본과 미국 재무장관을 하는데 참여를 한 것처럼 한국과 하는데도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왜 그러냐면은 일본하고 한국이 그 미국의 무역 적자국 기준으로, 미국 입장에서 무역 적자국 기준으로 8위, 9위를 합니다. 그전에는 5위, 6위까지 했었는데 지금 이제 8위, 9위.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나라죠. 그러니까 일본하고 협상할 때 트럼프가 나섰기 때문에 또 한국과 협상할 때 나설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은 일본처럼 그렇게 재무장관하고만 할 것이냐, 아니면은 한덕수 대행이 전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미국 방문 가능성. 왜 그러냐면은 이시바 총리는 이미 가서 트럼프를 만났죠. 일본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를 만났고 그 다음에 통화도 하고 막 하는 사이에서 이제 재무부 장관이 갔으니까는 그것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이 한국 대통령은 지금 그 최상목 대행 때는 통화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대행도 통화만 한 번 했죠. 그러면은 이번에 한덕수 대행이 갈 수도 있다. 꼭 굳이 가지 않더라도 이 통화를 통해서, 또 다른 통화를 통해서 이거 조율을 해서 어떤 빅딜을 가지고談판을 통해서, 트럼프와의談판을 통해서 빅딜을 이뤄낸다면은 그것은 한덕수 대행의 성과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덕수 대행이 그런 성과들을 올리면은, 지금 한덕수 대통령 후보 국민 추대위가 발족을 했지만은 이 정도가 아니고 어떤 국민 그 열망이 당기는 그런 식의 추대 움직임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 한덕수 대행이 출마를 한다고 해서 우파를 대표하는 후보가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되죠. 절차가 있죠. 절차가 있고 지금 국민의힘 후보 경선이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단일화인데, 뭐 김문수 후보가 되든 누가 되든 그 국민의힘 최종 선발되는 이 대선 후보하고
한덕수 후보가 이제 단일화를 하는 상황인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조금 전에 제가 그 장래 대망 대세론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이 김문수가 치고 올라오든 아니면 새로운 그 바람이 불든 해서 누가 치고 올라와서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를 했을 때 그 국민의힘에서 뽑힌 후보가 선출될 수도 있는 겁니다. 선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이것이 한덕수 대망론이 그대로 국민의힘 후보가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어쨌든 그 한덕수 대행도 범우파의 단일 후보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제가 실제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재명을 못 막으면은 정말 큰일 난다. 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 정치부 기자 생활 오래 하면서 좌파의 본성 같은 것을 다 이제 그 느껴왔던 것들이 있고 특히 이재명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제가 뭐 현역 기자로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 정치평론가로 활동하면서도 계속 느껴왔습니다. 계속 느껴왔고 지금 상황이 이재명의 사법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갑자기 이 조기 대선이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이재명이 자기 것을 모든 것을 털려고 하기 때문에 본인의 셀프 구제를 위해서 아마 또 셀프 구제를 위해서 거기다가 좌파 본성, 좌파 본능 뭐 이런 것들 그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보면 다 읽히죠. 그런 것 때문에 나라를 대혼란에 빠지게 한다. 저는 이것을 계속 3대 재앙을 몰고 올 것이다. 우리나라에 3대 재앙을 몰고 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하나는 그 정치보복입니다. 정치보복.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 대혼란입니다. 헌법 84조 해석에 따른 논란. 사회가 대혼란에 빠질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만에 하나 이재명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사회주의적인 법안들이 거부권 행사 없이 속속 통과되면서 국가 정체성이 완전히 흔들려 버립니다. 이걸 막아야 됩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는 이재명이 만에 하나 되고 나서 헌법 84조 때문에 계속 이 재판이 진행이 돼야 되고 그러면 결국 유죄가 그 대법원에서 하나라도 확정이 되면은 이재명은 바로 그 내려와야 된다. 그리고 조기 대선을 또 치러야 된다. 이것도 엄청난 부담이죠. 그런 것보다는 아예 이재명의 꿈을 깨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나서든지 간에 어떻게 합종연행을 해서 빅텐트를 치든 간에 이재명을 깨야 된다. 자, 정치보복부터 한번 볼까요? 이재명 정치보복은 자기가 정치보복은 하지 않을 거라고 말로 했지만은 이미 저희들이 다 봤습니다. 어떻게 정치보복을 했는지. 지난번 총선 때 이 비명행사, 비명계들이 전부 다 공천에서 학살을 당했죠. 학살을 당했는데 그 학살을 당한 그 사람들은 바로 그 전에 그 이재명의 체포동의안 이 두 번째 상정됐을 때 가결을 시켰던 친명계, 그러니까 비명계 한 30몇 명 그때 된다고 표 계산에 나왔죠. 그 사람들을 그대로 보복을 한 겁니다. 공천에서 다 탈락시켜버리는. 박용진을 비롯해서 막 어거지로 막 탈락시키는 정치 보복을 했죠. 보복을 하고 또 뭐 형에게 형 강제 입원시키고 형수에게 쌍욕을 하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보복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보복이었습니다. 자기에게 형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런 보복을 강제 입원을 시도를 하는 뭐 성사는 시키지 못했다고 지금 하지만은 그런 시도를 하는 그리고 친형에게도 그 쌍욕을 하는 자 그런 것은 어떤 본인의 본성이죠. 그래서 보복을 할 것이고 그 보복을 하기 위한 도구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내란 종식. 얼마 전에 우원식 국회의장이라는 우원식이 이 개헌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개헌 그 국민투표를 조기 대선 실시할 때 6월 3일 날 같이 하도록 준비를 하자고 호기롭게 제안을 했었죠. 의원석이. 그런데 이재명은 딱 한마디에 완전히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 민주당 안에서 뭐 경선을 한다는 사람들도 개헌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다 꼬리를 말아버렸습니다. 이재명 말 한마디에. 내란 종식이 먼저다. 내란 종식. 뭔가 저는 그 이야기 듣는 순간 섬뜩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동훈이 내란 자백 이야기 했을 때 저는 한동훈에게 완전히 등을 돌렸고, 지금 내란 종식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저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구나. 바로 저는 지금 우리 PD께서 이렇게 바로 기사를 찾아줬었는데, 의원식은 개헌열차 띄우는데 이재명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 이 내란 종식이란 것이 이제 내란 프레임을 씌워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끌어내렸죠. 끌어내리고 실시되는 조기 대선을 내란 종식 프레임으로 치르려고 하는 겁니다. 내란 종식.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나오든 한독수 대행이 나와도 이 내란 그 동조자들이야. 내란 종식시켜야 돼. 이렇게 해서 지금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집권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내란 종식을 어디서 먹느냐 하면은 정치보복에 쓰는 거죠. 정치보복. 첫 번째는 자기를 수사했던 검사들 전부 다 사건 조작을 했다고 하면서 자기 그 기소된 것을 없애기 위해서 아마 특별법 같은 것을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보복을 하고, 그리고 그때 윤석열 정부에서 같이 그 활동을 했던 사람들 전부 다 보복을 하죠. 이게 문재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본인이 집권했을 때 소위 말하는 적폐몰이라는 거죠. 적폐몰이. 똑같은 겁니다. 적폐몰이. 근데 여기는 내란몰이를 하겠다는 거죠. 내란몰이를 해서. 그러니까 내란몰이라는 걸, 적폐몰이가 이 문재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그 다음에 조기 대선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그 집권하고 나서 이 정치보복을 한 그 명분이 적폐청산, 적폐몰이였는데, 이재명은 똑같은 코스를 지금 밟으려고 하면서 그걸 적폐 대신 내란으로 바꿔서 내란 대신 내란몰이 대신 적폐몰이, 그러니까 적폐청산 대신 내란 종식, 이렇게 접근을 하고 정치보복을 예고를 하는 것이죠. 또 하나 극심한 사회 혼란이 일어난다. 이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 이거를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서 재판이 중단된다. 이거 김호준 방송에 나와서 벌써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다수설은 그게 아니고 재판은 진행돼야 된다는 게 지금 다수설이고, 헌법 84조의 새로운 해석이 하나 나와서 이 부분은 새로운 거니까 하나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84조 논란은 다 아시니까 뭐 사회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허영 교수, 헌법학계의 태두죠. 허영 교수가 이 헌법 84조하고 68조 2항을 통합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보니까는 저도 기가 확 트이는 느낌인데, 헌법 84조는 아시다시피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죠. 그거는 불소추 특권인데, 그것을 진행되던 재판도 중단돼야 한다는 게 그러니까 기소만 계속되는 재판은 중단돼야 한다는 게 이제 이재명의 주장인데,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8조 2항에는 대통령이 거래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을 한 때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후임자를 선거하는 경우가 대통령이 거래된 때, 그러니까 지금처럼 파면당했을 때,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했을 때, 그때 이제 60일 이내에 선거를 하는데, 판결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했을 때가 나옵니다. 판결이라면은 대통령 임기 중에 계속 재판이 진행돼야지 판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이 이것을 대입을 하면은 판결도 진행된다가 되는 겁니다. 같은 헌법 안에 이 조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재명이 만에 하나 집권하면은 이 68조 2항의 해석으로 인해서 또 큰 혼란이 일어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우려되는 것이 바로 우리 국가 정체성이 흔들리는 겁니다. 거부권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행사된 게 41건인데 그중에서 이런 법안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얼핏 기억하기는 뭐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이런 것만 기억나지만은 노란 봉투법, 상법 개정안, 양곡법,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브레이크 장치에 의해서 막아왔죠.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이 집권을 하면은 아직 그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이 국회 구도가 3년을 더 갑니다. 3년을 더 가고 이재명이 만에 하나 집권을 하면 5년이 되니까 최소한 3년 동안에는 아무런 통제장치, 거부권 행사 없이 이런 사회주의적인 법안, 포퓰리즘 법안, 국민에게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법안 이런 것들이 일제히 다 통과가 돼서 제도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우리나라를 규정을 하는 그런 법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3대 재앙을 막기 위해서도 이재명의 집권을 어떤 식으로든 저지를 해야 되는 그 상황이고 날짜가 지금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일단 뭐 김문수든 한덕수든 아니면 또 다른 후보들이든 심지어 홍준표 지지율이 요즘 막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누구라도 그 이재명의 집권을 막는데 힘을 다 모아야 될 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4월 21일 보내드린 선거권의 현장 정치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그때는 아마 상황이 완전히 진전이 돼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고 다시 한번 이번 조기 대선에서 승리를 해야 된다는 그 각오를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ve got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